이게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거죠. 악의성 또 고소장을 쓰려면 이게 고의성을 또 증명하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탁월한 피해자를 보면 이제 수사가 시작되자라는 이제 절망, 뭐 재판이 시작되자라는 절망이 있지만 또 여러분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마법도 있고 또 집필을 시작하자라는 치유도 그러니까, 있고 맞아. 연대해주는 사람들도 네. 있고 자매님들도 있고 일단 결국 이 사건이 또 보도가 되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복잡한데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이제 사건이 선고를 앞둔 사건인데 전 거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3차, 4차인가요? 네네네. 두 개가 이제 병합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일단 그게 편지 스토킹 감옥에서 옥중 스토킹도 굉장히 죄질이 나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내가 자기를 고소했다라는 이유로 저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성착취물을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딴 건 조선닷컴에 댓글 달아가지고 보러 오라고 퍼뜨린 막 이게 두 개가 병합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진짜 죄질이 나쁘다. 편지 스토킹, 편지 명예훼손 거기다가 이것까지 해가지고는 그 성착취물까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형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올해 이제 3월 19일에 변론 종결이었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2년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직전 사건만 해도 4년이 구형이었고 그때 가해자 초범이었을 때도 1년 반 구형이고 1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거 말고도 제가 5번째로 이제 고소한 사건도 이제 그거는 제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여성 소설가가 주인공인 시리즈 성착취물을 쓰고 저를 등장인물로 한 건데 그거는 심지어 그러니까 검찰이 1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너무 엄하게 그냥 1년 그대로 나왔어요. 그것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구형이 2년이 말이 되나? 그리고 가해자가 누범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법적으로 누범이 뭐냐면 금고 이상 그러니까 갇히는 거. 금고는 징역이랑 뭐가 다르냐면 가두긴 하는데 노역을 안 해요.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이제 형기가 집행 종료 출소하고 나서 3년 안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면 이게 누범인 거예요. 거의 변호사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진짜 아빠가 진짜 사법고시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그 고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기자가 정말 진짜. 근데 어쨌든 그게 누범인데 그러면 누범은 그 형기 상한선의 2배까지 처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범인데 왜 이렇게 형량이 너무 낮지. 그래서 아는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공소장을 봤더니 그게 형법 제 35조거든요. 적용법조에 성법제 35조 빠져 있는 거예요. 누락을 시켜서 거예요? 공소장을. 제가 정말 그때부터 진짜 정말 사람이 화병이 나서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제가 진정서 썼죠. 아무런 연락이 없어. 나 같으면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고치겠다고 할 것 같아. 법원에도 뭐 넣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뭐 모르니까 정말 진짜 제가 3월 19일부터 4월까지 정말 거의 사람이 진짜 화병으로 죽을 수 있구나. 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들이 내가 살아있는 피해자라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보다. 내가 고통스러운지 모르나 보다. 내가 그냥 죽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리고 그냥 내가 죽자. 어차피 얘선에 주구나. 내가 이 선에 주구나. 지금 낫겠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게 네, 왜냐면 네. 분노스러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빨라지는데 네. 어쨌든 한 템포. 네, 뭐 한 템포. 또 시간이 또 없을까봐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괴로운 시간을 이제 겪다가 정말 이러다가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선고일에 선고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어떤 유명인에 대한 이제 사건인데 유명인이 사기를 당한 사건인데 선고가 4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구형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굉장히 고통받았고 돈도 많이 뜯겼지만 어쨌든 초범인 거예요. 가해자가 초범이고 뭐 어쨌든 간에 뭐 목숨이 뭐 위중한 사건도 아니잖아요. 다 초범인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거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왔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나도 유명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보를 해야겠다 언론에. 네, 그때 이렇게 결심한 거죠. 이제 내가 뉴스가 되자라고 했는데 사실 선배들이 야 너는 취재를 해야지 네가 기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야 내가 이거 기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 그러니까 거죠. 그 전에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2번째 이제 사건 때 제가 이제 제보를 한 게 아닌데 그 선고가 났었을 때 지역에서 있으니까 지역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기사를 쓰겠다라고 한 거를 지역 후배가 듣고 와가지고 뭐 법원에 판결문을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피해자 입장도 좀
전해달라 그러고 이제 코멘트도 다 줬어요. 그랬는데 뭐 법원에서 뭐 판결문을 못 준다나 뭐 그랬다나 뭐 이제 뭐 성범죄도 아니고 스토킹 사건이야. 그럼 내가 줄게요. 이러고 제가 보도자료 다 썼거든요. 어차피 나가는 거. 그냥 보도자료 어떻게 하면 기자들이 기사를 잘 쓸 수 있는가 이제 기자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제 보도자료 쓰고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법원이나 이런 출입하는 기자들은 어린 기자들인데 또 타사 선배가 또 막 너무 귀찮게 한다 이런 말 들을까봐 따로 이제 제발 좀 도와달라 이제 기자님들 편지 심기 쓰고.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배도 아시지만 우리 회사에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해 보여요. 만약에 그 회사 그렇죠. 기자의 일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건 검찰이 명백하게 잘못했지만 이건 객관성을 담보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보도를 하면 그리고 회사에 그런 얘기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계속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회사에 보이는 것도 진짜 싫고. 그게 또 피해자들이 겪는 그리고 제가 뭐 고통 중에 연차가 하나죠. 낮은 것도 아니고 24년 차인데 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기도 싫고 이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걸 잘 쓸만한 기자를 제가 모르잖아요. 우리 회사도 아니고 지역도 다른데. 그리고 단신거리도 아니고 이건 뭔가 이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에서 네, 네. 중요한 네, 네, 법조를 네. 적용을 네. 누락을 시킨 거니까 네. 그걸 잘 쓸만한 기자가 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연합뉴스 기자가 여자이길래 거기에 제보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한국일보에 이제 우리 원다라 기자라고 이제 저랑 어떻게 해서 아는 사이 나오 선배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러더니만은 본인이 막 이제 다 알아봐줘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제 방송사 여기자가 일을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 품성이 그리고 좋다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여기 제보하라. 야, 그거 얼마나 든든해요. 사실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하나 나타나면. 그리고 거기 제보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JTBC 사건 반장에도 이제 이 원다라 기자가 아는 이제 방송사 PD님한테 원래는 제보를 했어요. 거기 그랬는데 이 PD님이 자기네 프로그램은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2주 걸린다. 근데 사건 반장은 매일 생방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사건 반장에 딴 회사인데도 얘기해주겠다고. 여자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이제 방송사 네. 리포트로도 보도가 되고 네네. JTBC 사건 반장에도 보도가 됩니다. 네. 근데 보도가 되고 나서 뭐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밈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이 책 편집자한테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취재 뭐 맨날 하는 건데 저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배도 이번에 아셨죠? 네. 근데 그게 되게 대단한 밈이래요. 그게 왜 밈이 되지라는 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정말 그 방송사 취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심지어 검찰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기자가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 누락 아니라고 했대요. 이게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근데 사실 이게 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기들이 그냥 누락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다 이거 다시 기간 계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서야 마침내 자기들 누범 누락한 거 맞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할 거고 전자발찌 청구하겠다. 뭐 변론 제기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서 내가 24년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진짜 내가 기자 생활을 했다. 정말 이제 언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시스템에 절망한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맞아요. 수단으로 찾아오는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이 단어가 정말 마법의 단어일 수 있는데 내가 그 마법의 단어가 나를 위해서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이 우리를 기레기라고 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레거시 미디어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해야 하는 일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역으로 깨닫게 된 거죠.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내 업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도 깨닫게 됐지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취재가 시작돼야 잘못을 고치고 움직이는 이 검찰도 문제인 거죠. 그게 너무 슬프죠. 검찰만 어디 그렇겠어요. 네, 경찰도 그렇고 네, 뭐 법원도 그렇고 이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 굉장히 이제 절망도 한편으로는 그렇죠. 하게 된 일단 거죠. 시스템 자체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기자한테 아니 내가 보낸 진술서는 읽어봤는지 검찰에 물어봐달라 이랬더니 물어봤는데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대요. 안 읽었겠죠. 안 읽었으면 읽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다 변호사 검토 받아가지고 보낸 건데 그렇게 보낸 것도 피해자가 보낸 건 읽지를 않는구나. 나도 기자인데 이 기자가 말하는 말은 듣고 내 말은 듣지 않는 거잖아요. 피해자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랑 친하거든요. 네. 저한테 하는 말이
많이 이제 네, 또 도와주기도 네, 네, 네. 했고요. 기자건 뭐건 간에 피해자는 그냥 공신력이 없다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 그냥 피해자 맨날 울고불고 맨날 떼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앞으로 기자님도 국가가 더 싫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시스템이 피해자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그쵸, 네.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쵸, 네. 이것 역시 이제 이 탁월한 피해자 이 책에 정말 잘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사건 반장이나 어쨌든 방송사 기사로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네. 보도가 되고 나서 마음은 좀 어땠어요? 그냥 보도가 되고 나서 그때도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또 부모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익명으로 뭐 나가고 이랬는데,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너무 고맙고 그분들한테 이거, 그리고 객관성을 내가 담보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게 확실하게 보도가 되고, 그게 우리 회사에 나온 것도 아니고 타사에서 이걸 기사 네. 가치가 있다라는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았어요. 이 제 사건이 기사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20몇 년을 신문사에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토킹 굉장히 핫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피해자 기자잖아요. 이 기자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또 많고, 그리고 계속 뭐 사람 죽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가해자 범위 굉장히 엽기적이어서 저는 이게 기사가 된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인증을 받았다라는 데 대해서 내 사건의 어떤 그 중요도라고 해야 되나? 끔찍함을 인증을 받았다라는 걸 내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맞아요. 그래도 이걸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인증받았다라는 게 어떤 그런 안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형 결과를 제가 들었는데 다시 이제 새로 또 구형을 했을 거 아니에요. 2년을 누범 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공개 구형을 안 한 거예요. 공개 구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래가지고 변론 재개일이 14일이었는데 공개적으로 구형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구형 의견서로 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형 의견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안 알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공개 구형하면 알려지는 거고. 알려지는 구형 의견서는 재판부에만 또 해가지고는 제출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는 또 언론에 또 뭐 이제 말이 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알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래가지고 구형을 2년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누범을 하면은 적어도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통법 위반한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가 7년 가능해요. 근데 구형 누범이면은 2배라니까 14년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또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0.5 하면 21년까지 가능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 좀 깎고 이렇겠지만 실무에서 15년에서 18년은 최대로 가능한 사건인데 3년 반 구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으로는 15년에서 18년은 나오겠지.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죠. 15년, 18년은 최대이니까 살인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설마 하겠나. 근데 한 뭐 7년, 6, 7년은 하겠지로 생각했는데 절반은 3년 하겠지 반 했는데 구형, 3년 반을 구형했어요. 2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누범인데 그냥 3년 반 한 거야. 내가 진짜 약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1년 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난리를 쳤나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그냥 이 사건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가해자가 도끼 휘두르는 영상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낫도 등장하고 도끼도 등장하고 협박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지에서 네가 구소를 취하하면 내가 너 대신 다른 여성 언론인을 스토킹을 하겠다라면서 그 여성 언론인의 신상도 특정을 다 했어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 아무 관심 없는 거죠. 그 추가 범죄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확실히 있는 거죠. 피해자한테 생명의 위협까지 가했고. 네, 지금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냥 뭐 3년 6개월을 구형을 한 법원은 또 깎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그 정도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이 저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토킹이라는 범죄 또는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또는 뭐 명예훼손 이런 어떤 텍스크립트를 이용한 딥페이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오겠죠. 국가에 딱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이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광주 여고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죽이려고 하다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아무나 이제 습격을 한 건데,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엄정 대응 그러면 대책 뭐예요? 마련 현장은 이런데. 했는데 네.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장은 아직 이렇다.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의정부에서도 뭐 사건이 있었고, 양평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신당동 살인 사건 이후에 그렇죠. 계속해서 여성들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전 진짜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무섭다는 말도 하기 싫어요. 왜냐면 입살이 보살이어가지고 또 이게 실제로 일어날까봐. 그런 어떤 마음을 극복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재판부에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제가 엄살 부린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 죽어서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정말
그런 생각이 이제 여러 번 들죠. 네, 했고 또 막 울면서 이제 지낸 이야기도 나오고. 네, 진짜 뭐.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 그 김세희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진짜 종류별로 네, 그쵸. 다 네. 겪는다. 네네네. 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경찰에서는 이 수사의 미진함, 그리고 그쵸. 검찰에서는 피해자 무시, 네. 법원 역시 오만함. 네, 굉장히 오만하고 뭔가 위에 있는 듯한. 네, 그러니 홀대하고 맨날. 그러니까 피해자를 굉장히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네, 편에 네, 서고 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그럴 것 같지만 실제 경험한 검경 법원은 그렇지 않았다. 그쵸. 그게 너무나 이제 그게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책날개 보면은 그러니까 책날개가 아니라 감사의 말에 보면은 제가 이 책은 내가 살면서 국가를 가장 필요로 한 순간 국가가 나를 가장 홀대한 기록이다라고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이게 탁월한 피해자라고 해서 제가 가해자랑 싸우는 얘기인 줄 아세요. 근데 가해자는 그냥 범죄자예요. 범죄자는 그냥 정상이 아니니까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냥 가해자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국가가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세금도 진짜 열심히 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너무 힘든 와중에 또 손을 잡아주는 그 연대해주는 또 자매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그쵸. 네, 오기도 했잖아요. 네, 네. 정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말했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제 본인이 피해자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참 슬픈 말이다. 피해자 선배. 예, 근데 정말 피해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연대와 지지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도대체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 때 이제 수사 검사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 가해자를 정말 호되게 야단치는 영상이 굉장히 그 화제가 됐는데 그 검사님이 이제 검찰 그만두고 변호사 하시거든요. 김세희 네, 김세희 변호사님.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돌려차기 변호사를 인터뷰를 그러니까 돌려차기 피해자를 인터뷰를 했으니까 아는 선배가 그 검사 만나러 가는데 너 피해자 인터뷰 했었으니까 너 같이 만나 이러고 그냥 아는 사이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이렇게 제 인생의 귀인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검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때가 계속 검찰이 사건 핑퐁하고 이래 수사가 너무 늘어져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던 시점인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선배가 김세희 변호사한테 연락해봐. 검찰 그만뒀으니까 공무원한테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사적인 거 물어보기가 그런데 뭐 이제 검사 아닌데 거기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너무나 이제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나중에 제가 쓰는 의견서도 다 봐주고 이래서 친구가 됐거든요. 이제 정말 저희 이제 가장 큰 멘토가 됐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뭐 가해자도 그렇고 주변에서 탄원서 이 사람 나쁜 사람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피해자들도 내가 얼마나 이제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지인들이 탄원서를 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가해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또 이제 타겟팅에 편지 보내거나 이럴까봐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검찰 공소장 오류로 3월 이제 말부터 중순부터 너무나 이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정말 본인이 보기엔 얘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제 담당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켜본 친구로서 본인이 진술서를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 얘가 변호사님 타겟팅 해가지고 괴롭힐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진짜 눈물 나는 진술서를 써서 제출을 해줬어요. 네. 정말 고마웠죠.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또 상담도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그 상담하면서 받은 그 치유 얘기도 이제 이 책에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나서서 보도를 해준 기자들도 그 지방 방송사 기자나 너무 고맙죠. 네, JTBC 그 사건 반장도 그렇고. 저도 이제 기사를 제가 썼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뭐 그렇다고 이게 뭐 그런 블로그나 유튜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채로 시간이 몇 개월 흘렀는데 다행히 그래도 기사를 써놓으니까 그걸 누군가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JTBC 뉴스룸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앵커 브리핑에서. 네, 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아까 인증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딱 그게 공감이 되는 게 이거 내가 진짜 피해를 당한 게 맞고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라는 걸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정말 인증받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냥
좀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심적으로는 어땠냐고 네, 질문을 네, 한 게 네. 약간 저렇게 보도가 나가고 나서 네. 나 정말 피해자 맞고 이거 심각한 사건 네. 맞고 그래서 심적으로도 좀 뭔가 이제 위안되는 그런 경험도 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그때 뭐 사건반장도 제가 실시간으로는 못 봤거든요. 그냥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취재원 이제 그러니까 회사 간부 모시고 가는 자리가 못 봤는데 친구들이 이제 보면서 라이브에 실시간 채팅창 반응을 이제 캡처를 보내줬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쵸. 예, 그때 저는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닌데 다들 너무 힘내라 이제 저놈 이제 너무 나쁜 놈이다 뭐 이러면서 등등등 막 이런 걸 하니까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좀 마음을 좀 굳게 다잡고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타이니 포켓님이 듣는데 너무 괴롭다. 책 꼭 읽어봐야겠어요. 캣니피다님이 여자들아 우리 존재 화이팅이다. 그 봄날의 햇살 같은 님이 일반인이었으면 진짜 포기했을 것 같다. 세상이 바뀌려면 참 어렵구나. 그리고 ALSKDJFHG PQ님이 피해자가 기자여도 저렇게 힘들구나. 그게 사실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이 책에. 진짜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소위 말하는 저는 사실 제가 상위 1%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법적 이제 보니까 이제 뭐 탁월한 피해자, 완벽한 피해자, 뭐 특별한 피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표현이. 그래, 이제 탁월하다는 건 그냥 누가 이렇게 고소를 많이 하는 거 보고 정말 탁월한 것 같다고 어떻게 1인이 이렇게 고소를 많이 하냐. 근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나도 이렇게 힘들다면 가진 자원이 많아서 예를 들면 소위 좋은 대학 나왔고 메이저 언론사 기자고 아는 법조인도 많고 뭐 이제 그 가진 자원이 많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상위 1%의 피해자고 그냥 탁월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나조차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이런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피해자가 사실 피해자의 지위나 아니면 뭐 학력이나 인맥이나 가진 자원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동일해야 되는 것도 문제인데 당연히 동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정말 저 약간 비속어 써도 되나요? 이렇게 정말 어떤 비속어? 개 같은 경우를 겪는데 저 개 좋아합니다. 뭐 진짜 약간 그 애견인들한테 제가 상처를 드렸어요. 근데 하여튼 뭐 소위 말해서 그런 일을 겪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일반 피해자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좀 치밀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시스템을 좀 개선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려면 어쨌든 간 이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저를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이 다 얘기를 해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꼭 스토킹은 아니더라도 선배처럼 그것도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살면서 아마 크고 작은 성폭력을 겪지 않는 여성은 없을 거예요. 인지하지 못할 뿐.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남자가 사는 세상과 여자가 사는 세상은 정말 다르죠. 여자들이 훨씬 더 폭력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를 도와준 분들이 하나씩 더 고백을 나도 이런 일이 있어, 나도 저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고.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피해자가 됐는데 자기도 정말 기댈 곳이 없었고 자기도 너무나 무력했기 때문에 연대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책을 책으로 써보자라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심적인 고통도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 책을 보면 기록이 상세하거든요. 그러니까 틈틈이 좀 메모나 기록 같은 거 해두고 있었어요. 전 매일 일기를 씁니다. 네, 매일 일기를 쓰고 책은 초반에는 쓸 생각 없죠. 이 사건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고 첫 번째, 두 번째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세 번째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건부터 검찰 핑퐁에 여러 가지 해가지고는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지원 해준다 이러더니 맞아 여기에 좀 회사 얘기해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네. 회사에서 겪은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냉혹한 치사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나마 제가 이제 기댈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업무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저를 내 편이고 지원해줄 거다. 그리고 그 지원금을 제가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다 합해가지고 지금까지 저 한 달치 월급만큼 받았어요. 3번에 걸쳐서.
세 번을 합쳐서 그러니까 법률 지원 같은 네, 그래가지고는 비용이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나 이제 뭐 약간 뭐 회사에서 뭐 너에게 이 법률 지원금을 주는 것과 네가 네 돈으로 내는 것과 너의 안전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따위 말을 들으니까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정말 나는 기댈 곳이 없구나. 내가 그동안 좀 오만했다. 내가 특별한 피해자로 내가 생각을 했나 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국가에서 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이걸 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게 사람이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지 고통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맞아요. 왜냐면 가해자랑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답을 찾은 거죠. 아, 그래, 내가 가진 게 많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 내가 사회에 갚으라고 이제 신이 있다면 이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무기인 글쓰기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리고 시스템의 개선에 좀 뭔가 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약간 이제 이 말이 너무 거창하지만 어떻게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내가 이제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겠다. 그게 나의 고통의 의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버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나 지금 이거 취재를 하고 있다. 네, 그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네, 그쵸. 보는 기술인 거죠. 네, 약간. 맞아요. 네.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그 뒤에 생각한 거죠. 아, 그냥 그래 나는 뭐 루포 중이야, 이런 잠입 취재 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취재하면서 별별 일 다 겪잖아요. 아, 그래, 괜찮아. 뭐 기자가 취재하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거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조선일보 과가람 기자입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난 이제 잠입 취재 중이니까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혼자서 그런 얘기들을 네, 만들어가면서 네. 스스로를 보호를 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대상이랑 내가 거리를 둘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 맞아요. 너무나 몰입하지 않을 수가 있기 나의 때문에 고통도 좀 네.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고. 뭐 취재 중인데 뭐 네. 그냥 그래서 상담사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또 제가 또 어느 날 가가지고 또 상담사 앞에서 뭐 엄청 막 울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일 겪을 때마다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취재 중이라고 생각해요. 좀 힘든 취재. 그러면은 좀 이제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나 언젠가 쓸 거니까 뭐. 그 언젠간 그럼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는 좀 어땠어요? 집필을 시작하자란 마법도 있었나요? 집필을 시작하니까 정말 너무 몰두를 해서 이제 뭐 굉장히 보면 이게 지금까지 제가 낸 책 중에 제일 두껍거든요. 450쪽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꼭지가 이제 13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막 200 원고지 200매 넘어가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이제 원고들을 한달음에 쓴 거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왜냐하면 너무나 쓸말들이 많았고 계속 이제 제가 일기를 매일 쓴 것도 있지만 취재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수백 개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재판이나 이제 뭐 현직 판사 네. 혹은 전직 이제 법조인들, 네, 판검사들이 네, 네. 소설을 쓴 책, 뭐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법정의 얼굴들. 뭐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다 틈틈이 읽어두고 메모를 해둔 거였어요. 원래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이런 책들이 나올 때마다 읽고 이것들을 이제 책에 쓸만한 구절들 인용할 것들을 다 메모를 해놓고 언젠가 나 이걸 쓰리라 생각을 다 적어놓고 뭐 그래가지고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좀 객관적인 어떤 타인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는 저는 책을 인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책이나 보고서를 인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구상을 했었을 때는 그냥 뭐 이제 왜 많이들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다른 피해자 여러 명 만나고 뭐 피해자 지원단체 사람들 만나고 변호사를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쓰면 그냥 나오는 일반 기사랑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나의 주관성이다. 나의 이야기, 고유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스토리가 저를 위한 구원서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한 구원서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게 결국은 그걸 읽어가는 독자분들한테도 어떤 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별성보다 굉장히 고유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에 이 책을 계약했었을 때의 과제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였어요. 이제 피고인 권리를 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하는 그때 이제 거창한 걸 쓰고 싶었죠. 그 저널리스트 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퓰리처상 받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래 나도 기자생활 24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책 이런 게 있었는데 쓰다가 역작을 써보자. 네, 쓰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진짜 담담하고 냉정하게 쓰려고 했거든요. 이제 막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쓰다가 바꿨어. 그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낼 거고 그게 나의 피땀 눈물을 굉장히
굉장히 독자들한테 쥐어주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굉장히 좀 피해자의 눈으로 본 어떤 서사가 너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서사를 사회에 공급하는 것이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진주 씨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책을 썼잖아요. 네네네. 진짜 재밌어요. 네. 네네. 근데 이 책도 재밌어요. 제가 아까 팩트만큼 재밌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일단 이게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드라마에서도 사실 볼 수 그러니까요. 없는 네, 얘기고 네. 이게 드라마는 있음직한 그쵸, 얘기인데 이건 네. 실제 네,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지금 그 저자는 어느 대목에서 막 울면서 썼는데 또 어느 대목에서 또 웃음을 주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쵸, 네. 저는 그냥 사건도 재밌는데 네. 어쨌든 그 이제 이 작가의 약간 그 유머러스한 면도 드러나서 되게 재미있게 읽어서 소설처럼. 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의도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르포르타주라는 게 보도이면서도 하나의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어쨌든 서사가 읽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읽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숨에 써야 되잖아요. 네, 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개그 욕심이 있어요. 개그 욕심이랑 드립력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넣었다가 너무 진지한데 좀 이래서는 안 되지 많이 뺐는데 약간 책에 나오고 나니까 그냥 드립 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주변 그래서 분들- 힘들지가 않아요, 읽는 사람이.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제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읽고 나서 재밌게 읽어서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마저도 야 근데 뒤로 갈수록 재밌다 이래서 저희 엄마가 남의 얘기냐고 막.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까지 알리고 싶지 않고 모르길 네, 바랬던 네, 존재잖아요. 네, 저도 네. 그랬거든요.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쵸? 근데 이 책을 보시고 나서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 내 딸이 강인하다. 근데 뭐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전 진짜 걱정했거든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면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너무 힘들어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다혈질이어가지고 막 그놈 내가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연세도 고혈압 이런 게 너무 걱정했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원래 들고 집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가 부모님 얼굴을 볼 그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책만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톡을 보내서 오늘 책 한 권 갈 건데 보고 연락해 천천히 보고 연락해 이랬더니 엄마가 무슨 책이야 이래서 보면 알아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날 밤에 진짜 꿈에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진짜 밤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누군지 공개해 주셔도 돼요. 그냥 흰옷 맨날 입고 나오시는 분 있어요. 흰옷 모나미룩. 네, 모나미룩 맨날 하고 네. 계신 분이 정말 제가 진짜 너무 진짜 힘들었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날도 토요일인데 연락이 없는데 제가 무슨 이제 원래 집에 내려가려고 KTX 티켓을 끊었다가 가지 말자 이래서 그 KTX 티켓 값으로 포레스텔라 콘서트를 예약을 해서 포레스텔라 콘서트. 네, 그걸 갔거든요. 그 콘서트장에 앉아있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거야. 저는 진짜 이렇게 연락이 오면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가 앞으로 옆에 있어줄게 하나. 혹은 왜 말을 안 했니? 우리 그렇게 못 믿어.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는데 둘 중에 하나도 없고. 뭐였어요? 몇 페이지 5자 뭐 또 몇 페이지 5자 뭐 몇 페이지 뭐 이걸 보낸 거야.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분명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잡으셨을 텐데 그 나 이거 재미나이한테 다 보여주고 5자 있는지랑 챗GPT 다 돌린 건데 아버지가 AI보다 낫네 이랬더니 엄마가 AI를 이긴 아버지 이러더니만은 전화하래요. 근데 콘서트라서 밤에 전화 못한다 이랬더니 알았어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통화를 했는데 내가 엄마 운 거 아니야? 왜 우냐? 거의 막 아니 부모님은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문자여서 또 이 과가람 기자도 안심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거보다는 부모님이 짠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할 걸 아니까 이분들이 괜찮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너무 충격받아서 뭐 잠도 안 오고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벌어진 일 어떡할 거냐고 뭐 이제는 이제 뭐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살 날릴 거라 살을 날리겠다고 그놈한테 살을 날리 엄마가 보내는 살은 못 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그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에 왜냐하면 지금 네, 검찰개혁 시즌 네, 2가 남아 네, 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요. 바로 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 네, 수사권 맞아요. 존치할 거냐 없앨 거냐가 진짜 쟁점이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탁월한 피해자라고 네이밍을 한 거는 그건 사실은 위정자들을 겨냥한 네이밍이고 항상 이 보안 사건이라든지 검찰개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뭐 나오는 이제 담론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너무나 이제 직격탄을 입게 되고 힘들어진다 이런 담론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일이 될 거라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약자가 아니거든요. 약자가 아니고 뭐 자기들은 또 심지어 내가 약자도 아닌데 뭐 피고인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당연히 국가가 자기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당신을 못지않게 자원이 많은데 일단 피해자가 되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절망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진짜 좀 제발 좀 망가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너도 이렇게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본인은 뭐 영원히 이렇게 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일 겪으러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 번 이상 피해를 겪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통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 시민의 36%가 살면서 한 번 이상 스토킹 피해를 겪는다라는 서울시 여성재단의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피해자 약자 입장에서 이거 한번 고치면 다시 또 원상복구 못 한다고요.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 예전에 뭐 이제 뭐 정수경 변호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김혜원 변호사님이라든지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또 국회도 출석해가지고 네, 현장에서 그 어떤 얘기를, 일이 벌어지는지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뭐 검찰 편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검찰의 80%는 민생 수사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무슨 권력 수사만 하냐고요. 아니 그리고 2,000명이나 되는 그 수사 인력들을 만들어 놓고 왜 놀려요? 전 진짜 솔직히 너무 화가 나는 그 게 전문직을 활용을 그러니까 해야죠. 제가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 이게 이분들 공무원이시고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공소장 등등의 문제도 있고 이렇지만 그냥 그래도 제가 어떻게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제가 낸 월급으로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르는 거죠? 피해자 의견 1도 듣지 않고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대로 보호도 안 해주면서 네.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6.3 지방선거 재보선 끝나면 아마 그리고 여당 여야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이제 검찰개혁 다시 논의를 할 텐데 제발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들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운영님이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성폭력 또는 성적 피해를 입었죠. 허나 그때 사회 통념 때문에 피해자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대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 60, 저보다 후배인 분들께 비겁한 저를 반성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터널 서머님이 과가람 기자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성별, 출신, 직업 등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얹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벨오 9F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것입니다. 또 가을맘님이 이렇게 목소리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이나마 변하겠지요. 그리고 땅콩님이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노고에 감사드려요. 띠로리님이 진짜 힘내시고 또 강인한 분이시네요. 아몬드 봉봉님도 책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은 독자 혹은 이제 미래의 독자들 읽을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의미도 있을 거고.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쓴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있냐면 피해자의 반대말은 가해자가 아니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있어. 이 책의 문장이 있어. 어떤 분이 트위터에 인용도 하셨던데 그러니까 언젠가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좀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위로도 받고 분노도 치밀고 하시겠지만 나 연대해야 되겠다. 내 옆에
다른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좀 옆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걸 손잡아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도 여러분 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사실 마감날 그 북팀을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감하자마자 달려와서 또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기자 정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맨정신인데. 맨정신. 맨정신인데, 아니 그게 약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나 지금 드라마에서 나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야, 네, 이런 생각도 네, 하는 네, 분들 있잖아요. 네, 저도 네. 그런 생각 한 네,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 나 지금 취재하고 있다. 그 대목에 네. 정말 이게 맨정신으로 살 수 없을 때 맞아요. 또 버티게 해준 게 네, 맞아요. 나의 업으로 얻은 기자 그쵸. 정신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약간 애틋한 마음도 들고 또 네. 그랬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진짜 사실 보면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초반에 그 저에 대해서 이제 네가 제가 이제 미디어에 보도된 기사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특별한 피해자 취급받고 싶은 건 이렇게 하는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저를 궁극적으로 구해준 건 미디어란 말이잖아요. 미디어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때는 기자가 아니라 일개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저는 어쨌든 간에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썼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쓰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걸 쓰면서 정말 세상에 좋은 기자들이 많구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좀 어떤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되니까 어떤 매체의 정치색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피해자 하나만 보고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그런 점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도덕적 저널리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재판은 계속 되고 있지만 이 책이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시작이기도 하고, 뭔가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연대의 시작이기도 하고, 내미는 손길 같아서 네.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새로운 막을 여는 시작이 되길 저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도시의 농부님이 우리 사회가 스토킹이나 성적 피해자, 사회적 약자가 살기 힘든 사회적 구조지요.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스타벅스 사태 이용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혐오 조롱하는 자들과 의식 구조가 비슷한 것처럼요. 이재명 정부 시대에 강력한 조처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런 자들이 사회에서 격리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정치 구화가 아니라 그 보안 수사권 존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당연히 보안 수사권 존치해야 되고 경찰에만 모든 권력을 줄 수 없다라는 지금 입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 번 상세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이 약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치권에서. 정말 너무 원망스러워요. 여당 강경파 정말 이렇게 바꿔서 피해자들이 처하게 될 지옥, 정말 저는 지옥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아니, 지옥이 진짜 시작될 거. 제가 경험자죠. 제가 그때 너무 이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김진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개혁을 빌미로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내용으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이 네가 되게 민주당이랑 반대하는 언론사에 다니니까 이런 걸 썼겠지, 이런 식으로 댓글 다들 저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너 나랑 똑같이 한번 겪어봐라는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누구보다 지금 국회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입법권을 그렇게 휘두르면 안 되죠. 된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국회에 전한 메시지까지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끝까지, 오늘 긴 시간 2시간 넘게 방송을 했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출연한 과가람 기자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신 과가람 씨 감사합니다.